큰 상처들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마치 어제 일처럼 아프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찌질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의 최광현 교수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가족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힘든 게 가족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직장이라든가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 안 보면 돼요. 그냥 솔직히 카톡도 차단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면 됩니다. 해결돼요. 네. 그런데 가족은 수신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도 만나야 되고 연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지만 반면에 가장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애증의 관계가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가족은 내 몸의 일부인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이나 나나 구별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족도 타인이다. 많은 경우 그냥 나와 내 가족들은 그냥 한 몸으로 이어져 있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사실 거기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어쩌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둥지와 같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가족도 남이란 사실을 안다면 오늘날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세대가 살았던 세대는 사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용되어 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주의도 좀 있지만 대부분 좀 집단주의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시대가 이제 마감하고 소위 말하는 MZ세대는 말 그대로 본질 자체가 개인주의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갖고 자녀를 보고 또 자녀에게 그걸 요구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당연히 상처가 발생하게 되고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와 엄마의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게 되고 정말 사랑하지만 또 반면에 가장 죽도록 미운 그런 존재가 바로 가족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제 집단주의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거의 일반화된 시대예요. 이 개인주의가 당연히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세계관인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살았던 방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과 그 노하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당연히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부모의 주장이 사실 자녀에게 별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서 우리는 좀 예전 같은 어떤 권위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더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소통인 것 같아요. 서로 자녀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는 그 방식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가족 간의 대화의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책도 보고 상담도 받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녀 세대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갖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부모에게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엄마 아니면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가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상당수의 부모는 말 그대로 멍합니다. 왜 이제 와서? 소위 말하면 빡칩니다, 부모가.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한 자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의미한 변명을 하고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자녀가 더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원하는 건 부모의 어떤 말 그대로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엄마 때문에 아니면 아빠 때문에 그 당시 너무 힘들었어.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그냥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왜? 어릴 때 못했잖아요. 그 어릴 때 감히 부모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털어놓음을 통해서 이제 그 상처를 흘러보내려고 하는데 부모는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비난을 받아들여요. 비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뭔가 부모가 해결할 걸 요구받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녀와 부모의 갈등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는 알아야 돼요.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라. 그냥 변명하지 말고 뭔가 뭐 이렇게 무의미한 말을 던지지 말고 그걸 들으세요. 정중하게 듣고 그 당시 네가 많이 힘들었었겠구나.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가 그때 잘 몰랐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해주니 고맙다. 여기의 본질은 사과가 아닙니다. 경청이에요. 그 이야기를 비난과 방어가 아닌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그 경청의 자세가 사실 자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실 대단히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사실 뭔가 이제 자녀가 잘 안 풀리고 자녀가 뭔가 이제 여러 문제를 보이게 될 때 부모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그때 이랬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자책감이 사실 대단히 어떤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녀의 어떤 그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도 과도하게 허용할 수 있어요. 왜? 미안하니까. 네. 미안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자녀의 인생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책감에 머물면서 그 미안함의 감정 때문에 자녀의 관계가 그 감정이 휩쓸리게 되어지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형성되어야 될 건강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죄책감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하고 했을 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자책감이에요. 그런 갈등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데 아, 내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깊은 수치감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자신감을 더 떨어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둘의 관계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죄책감과 모습이 있지만 그 죄책감에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어지면 말 그대로 그 감정에 머물게 되어져서 자녀의 관계 안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바데츠키가 썼던 말인데요. 첫 번째 화살은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건 사실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두 번째 화살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이에요. 바로 처음에는 반성이었고 그리고 자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지나치게 커지면 스스로에게 화살 쏘게 되어지고 오히려 개선하고 변화되는 그 에너지가 아닌 우울감, 무기력으로 훅 들어가서 그리고 이런 끝없이 이런 자책감과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자녀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피하게 되어지고 자녀는 사실 그럼 더 혼란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 그걸 느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몫이 있습니다. 네. 부모의 영향과 부모의 모든 것들이 있지만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완벽하게 케어받고 여태까지 왔습니까? 네? 부모에게 완벽하게 케어받고 부모로부터 상처 하나 모든 게 다 해결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비록 상처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해결하고 그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부모가 나름 노력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온 많은 YG 세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의 역할은 크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자책과 미안함의 감정에 머물지 말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스몰 트라우마라고 하죠. 작은 상처들은 그게 시간이 약이 됩니다.
하지만 빅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대단히 큰 상처들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치 어제 일처럼 아프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상처가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옷장이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옷장을 올리고 그 안에 엉클어진 옷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냥 대충 쑤셔놓고 문을 닫죠. 하지만 이제 계절이 바뀌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헝클어져 있는 옷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이죠. 이게 바로 직면입니다. 네. 내 안에 미뤄뒀던 상처를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작업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받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의 이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에 이 상처가 이 억울함의 감정이 해결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상처받은 나를 인정해 주는 작업이 이제 감정의 매듭을 붙인다라고 우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정하는 거죠. 내가 상처받은 사실을. 왜냐하면 그런 상처를 받은 거를 가해자가 있잖아요. 때론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건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 대한 분노가 좀 떨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찌질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때 그런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때 그런 상처에 노출되게 되긴 내 선택과 나의 어리석음이 갈수록 화가 납니다. 가장 큰 상처는 누군가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상처를 존중하고 이름 붙이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다른 사람은 공감해도 자기 자신은 공감 안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들에게는 오히려 더 관대하고 또 화해하려고 했지만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에게 손을 좀 내밀어야 돼요. 내가 실수했던 거 그리고 내가 아무도 없이 혼자 그 모든 걸 당했다는 그 사실을 나 자신을 공감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의 아픔을 많이 완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칭찬과 남의 피드백, 나를 좋게 보는 그 모든 것에 나의 인정의 욕구가 의존된다면 내 삶은 정말 황폐해집니다.